자, 1번 내용 분석은 이제 특징을 잡아줘야 되겠죠. 내용 분석은 특징을 잡아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질적인 내용을 양쪽으로 분석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혼용하는 겁니다.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혼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질적 내용이라고 그랬죠. 의사, 소통, 기록물이 의사, 소통, 기록물 등이 분석 대상이 되겠네요. 분석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문헌조사의 일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문헌조사의 일종이고 비관여적 조사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연구 대상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구 대상과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관여적 조사라.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비관여적 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현재적 내용뿐만 아니라 플러스 잠재적 내용까지도, 메시지의 잠재적 내용까지도 분석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적 내용을 양쪽으로 분석한다라고 했어요. 양적 분석의 내용에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일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체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양적 분석의 힌트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도 내용 분석의 특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특징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범주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분석 단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범주 설정이 1번이 되고 이게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분석 단위는 동의어가 기록 단위라고 나왔었죠. 기록 단위가 분석 단위가 된다. 그러면 이 분석 단위는 무슨 내용이냐? 기준 항목이다. 기준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항목을 분석 단위라고 합니다. 자, 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맥락이 있죠. 맥락. 자, 맥락 단위가 더 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맥락 단위가 더 큰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맥락 단위 밑에 기록 단위가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상위 요소가 되고요. 이게 이제 하위 요소가 된다. 이것도 하나 팁으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분석 단위에 대해서 볼 거예요. 분석 단위에 대해서 쭉 볼 건데 이 분석 단위는 기록 단위라고도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써드렸으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어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문단이 있습니다. 인물이 있고요. 항목이 있어요. 그 다음 공간과 시간이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항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경계는 단어의 경우 분명하죠. 뚜렷해요. 경계가 뚜렷하다. 그러나 자료의 양이 많으면 양이 많을 경우 자, 분석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분석이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는 경계가 뚜렷하지 못해요.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같은 경우는 주관성이 가미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주관성이 가미될 수 있다. 가미 가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주제 같은 경우는 자료의 양이 많을 때, 되게 자료의 양이 많거든요. 많을 때 적합한 방법이에요.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시험 문제 하나 나왔었죠. 자료 거기 보면 기출문제 적용해 보면 자료 수집의 양이라고 돼 있어요. 자료 수집의 양. 주제를 기록 단위로 할 때가 자료 수집의 양이 이거는 이제 자료의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료가 많으면 주제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집을 했을 때 자료 수집의 양은 주제가 더 적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단어는 여러 군데 있는 그 자료를 다 찾아야 되잖아요. 수집의 양이 훨씬 많은 게 단어예요. 하지만 주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주제는 뭐, 여기 주제는 뭐, 여기 주제는 뭐 하니까 수집을 할 때 단어보다 훨씬 더 적게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수집의 양은 주제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단입니다. 문단은 우리가 단락이라고 하죠. 들여쓰기 단락이라고 하는데 이 문단은 많이 활용하지는 않아요.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활용하는 게 뭐라겠죠? 주제라겠죠. 주제. 주제를 많이 활용합니다.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문단에 나왔으니까 한 문단에 두 가지 이상의 주제가 있다. 한 문단에 두 가지 이상의 주제가 있다면 무슨 단위가 좋다고요? 네, 주제 단위, 주제라고 하는 기록 단위가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니까 적어 놓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거 인물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항목은 되게 이제 학술지 논문 분석을 할 때 많이 쓰는 것이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간 시간도 아시겠죠? 이건 신문의 지면이라든지 방송의 시간대라든지 이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인물에는 되게 이제 소설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자, 이런 것 등을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게 등장인물 분석해야 되니까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석 단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가 됐죠, 여러분? 자, 거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기출 내용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3번 들어갈게요. 자, 3번은 장단점이에요. 내용 분석의 장단점인데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시험에서는 여기서 잘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장단점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고 여기 이야기하면서 비관여적 조사를 같이 해버릴 거예요. 자, 장점에 안정성, 융통성, 자, 그 다음에 경제성,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니까 경제성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역사 연구 활용이 가능하다. 장기간에 걸친 거기 보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과정, 장기적 과정이요. 과정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 그리고 비관여적 조사라고 했어요. 비관여적 조사.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별도로 잘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비관여적 조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분리입니다. 대상의 분리. 그래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비관여적 조사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내용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2차 자료 분석, 그다음에 누적 측정,